안녕하세요. 이곳에다 사연을 신청하려다 보니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제가 겪었던 삶을 여러분들께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은 언제나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눈을 뜨거나 밥을 먹거나 샤워를 하거나 자기 전까지도 사건이 시작되고 난 이후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발 이제 그만 떠올리고 싶은데 여기에 사연을 올리면 제 마음 어느 정도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제 사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신 많은 분들께서 어느 정도 아이도 크고 자리가 잡혀있는 가정이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저희 남편이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아이가 커가고 점점 안정된 삶을 사는데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던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불행이 저는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잘 살아오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 비슷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불행이 오게 될까봐 걱정이 됐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기사였는데요. 어느 손님이 부산으로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있다며 아버지 택시에 올라탔고 아버지는 그날 엄마 생일이어서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며 죄송하다고 얘기했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는 바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산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새벽 늦게 집에 올라오고 있는데 하루 종일 운전한 상태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게 되면서 몸에 무리가 많이 왔었나 봐요. 결국 졸음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받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서 저희 집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던 저희 집안이 위태로워지다 보니 엄마가 밖에서 한평생 해본 적 없었던 식당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보니 그런 역량이 저한테까지 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늦은 저녁 때까지 저를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해야 했고 하루하루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보낸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엄마는 제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늦은 새벽 이불 속에서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위로라도 해드리려 들어가 보면 울다 지치셨는지 아버지 영정사진을 감싸 안고 겨우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는 작은 방 하나 딸려있는 호프집을 오픈하게 되었고 매일 저녁 시간만 되면 술에 찌들어 정신 못 차리는 손님들을 보며 그런 손님을 부축해주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당시 초등학생밖에 안 된 저는 아무런 힘도 되어줄 수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설거지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사가 끝이 나고 문을 잠그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며 엄마 뒤에 숨었어요. 엄마는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고 술집 안으로 들어온 건장한 남자들은 술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부수고 들어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어렸던 저는 그런 모습들이 무서워 엉엉 울자 술 취한 남자들은 조용하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당장 나가라며 소리치고 난리를 쳤지만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그 사람들은 저희 호프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고 밖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깨진 현관문에 다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테이프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삶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경찰들도 왔었지만 그때뿐이었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엄마는 학교 앞에서
다시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다행히도 집주인분께서 좋은 가격으로 맞춰주셔서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곳 학교를 다니며 분식집에서 엄마 일손 도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엄마와 좋은 추억도 만들고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대학을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취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엄마와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기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것 같았어요. 힘겹게 다시 일어난 만큼 앞으로 엄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삼시세끼 걱정 안 하고 서로 웃는 얼굴 보면서 과거의 아픔 잊어버리고 엄마와 앞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소망마저도 저에겐 줄 수 없었나 봅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난 상태라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제 발걸음을 서둘러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훈제치킨을 팔더라고요. 저녁도 먹지 않았던 저는 엄마와 함께 먹을 생각하며 포장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서 엄마를 부르며 집 앞에서 치킨 팔길래 사가지고 왔다며 방문을 열었는데 저에게 등을 보인 모습으로 무언가 열심히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껴안으며 뭐하고 계신지 물어봤어요. 엄마, 뭐하고 계시길래 말도 없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치킨 사왔어요. 저 안 와서 저녁도 안 드셨죠? 주방에 보니까 음식 하나 해 드신 것도 없이 식기도 그대로던데. 가계부 쓰고 계셨어요? 엄마, 정신 차려봐요. 일어나 봐요. 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제발 일어나 봐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옆 동네에서 제 목소리를 듣게 된 주민분께서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셨고 바로 사태 파악을 하셨는지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구급차에 타기 전부터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의 피로 축적으로 과로사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하신 건지 저에겐 항상 웃음만 보이며 건강하셨는데 엄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보고 싶어 목 놓아 울어봐도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제발 저 혼자 놔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집에 있을 때만 해도 몸이 따뜻하셨는데 엄마의 몸은 금세 차가워지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제발 일어나라고 가슴을 치고 수십 번, 수백 번 엄마를 불러 외쳤는데 결국 저는 엄마의 손을 놓치게 되었고 먼저 세상을 등지고 마셨습니다. 정말 조금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 하나하나 쌓아가기로 했는데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난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원하지 않았던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잡은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면 엄마가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며 반겨줄 것만 같은데 차마 문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는 순간 제가 상상했던 순간들이 전부 사라지고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공기만 남은 현실이 보일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을 때 계단에서 올라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는 제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던 남자는 옅은 미소를 띄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은 오늘만 흘리세요. 당신의 삶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볼 때 그 사람 또한 가슴이 아프고 똑같이 눈물을 흘린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아픔을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그럼 한결 편해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저와 처음 마주한 남자의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와 저에게 건네준 손수건은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바라볼 때 똑같이 힘들어한다는 말에 하늘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부모님께서 가슴 아파할 것 같은 생각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눈물로 삶을 살아가는 걸 부모님 또한 원치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걸 눈물로 쏟아냈어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며칠의 시간을 주었고 마음 충분히 추스르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사라져서 매일 똑같이 움직이는 기계처럼 생활했지만 그래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 밖에서 들린 목소리는 저에게 손수건을 건넨 윗집 남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저에게 검은 봉투를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밀어 넣어 주었어요. 건네받은 저를 바라보며 힘내라며 밝은 웃음으로 바라봐 주었고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본 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귤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매일 현관문을 두드렸고 귤이 담긴 봉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만하시라고 말을 해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고 힘내라는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갑자기 저에게 접근한 남자의 밝은 모습이 저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했고 웃음을 잃었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자신도 부모님이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었는데 옆집 할머니께서 집에 홀로 남겨진 자기에게 빵과 우유를 매일같이 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했었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었다며 과거의 일들을 풀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 나빠 보이지 않아 밖에서 간단하게 밥 한 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친구가 한 명 생기게 되었던 거죠. 처음부터 모든 걸 터놓은 상태여서 그런지 이 남자와 대화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심적 안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없이 결혼을 진행했어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아주 조촐하게 식을 진행했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불쑥 찾아온 이 남자가 남편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저를 잡아주고 옆에서 채워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엄마와 하지 못한 것들을 남편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삶의 추억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얼굴빛을 화장실 거울을 보며 느낄 수 있었고 뱃속에서는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집에 일찍 들어올 거죠? 어제도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 12시 넘어서 들어왔잖아요. 걱정돼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저랑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생각하면서 일할 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은 꼭 일찍 들어와요. 혼자 있는 거 무서워요.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떨어져 있는 게 두려웠어요. 아무래도 과거의 아픈 추억들 때문에 또다시 혼자가 되는 그런 삶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까봐 무서웠고 매일 무사히 돌아와 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은 건설 현장에서 단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매일 불안했어요.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몰라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불안에 떠는 걸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최대한 일할 때 조심했고 매일 무사히 집에 들어와 밝은 웃음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 손을 잡으며 출산을 했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던 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고 하루하루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고 매 순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울고 웃으며 살아가다 보니 한없이 작을 것만 같았던 우리 딸이 어느새 저보다 커져 있더라고요. 고개를 들어야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딸이 커가면서 저와 남편은 늙어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니 흰머리가 군데군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예전에 남편이 이쁘다고 했던 얼굴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네요. 씁쓸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고 있으니 방에서 조용히 있던 제가 궁금했는지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고 제 표정을 보고 금방 눈치챈 듯 아직도 자기 눈에는 이쁘기만 하다며 저를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고마웠어요.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여보, 나 이번이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아. 부산에 큰 공사가 잡혀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영이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지? 매일 전화할 테니 너무 걱정 말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이 일 못하겠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구멍가게 하나라도 차려야겠어. 이번만 다녀오면 이제 질릴 정도로 옆에 붙어 있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무슨 현장 일이 6개월씩이나 돼요. 보통 3개월 정도면 끝났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크게 하나 보네. 그런데 부산에를 간다고요? 하필 또 왜 부산이야? 옛날 생각나게. 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건가? 부산은 가지 말아요. 차라리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 알아보든지 하면 되지. 아니면 그냥 내일부터라도 가게 하나 알아보면 안 될까요? 내가 불안해서 그러는데 부산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팀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우리랑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집안의 가장들인데 이번 건이 좀 큰 건이라 야간 일도 많아서 돈이 된다고 다들 좋아했다고. 다른 것보다 야근 수당 1.5배 더 쳐준다고 했으니 이번만 하고 깔끔하게 그만하는 걸로 얘기 다 끝냈으니까 조심히 일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여태까지 다치지 않고 잘해왔잖아. 남편은 팀을 이끌고 여기저기 돈 될 만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일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생겼는지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무사히 집에만 들어오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남편이 무사히 현관문 열고 밝은 웃음으로 들어오게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제가 워낙 불안해하는 걸 잘 알고 있던 남편은 매일 저녁 저와 통화를 했고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마무리 단계라며 전날에 통화를 끝냈고 남편은 부산에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다며 서영이와 함께 여행 겸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내고 함께 올라오길 원하고 있었어요. 부산의 아픔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보고 싶어 서영이와 함께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리면서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리게 되면 맛있는 군것질거리도 사 먹으면서 서영이와 색다른 데이트를 즐기며 남편 얼굴 볼 생각에 한껏 부푼 마음으로 부산으로 향했어요. 거의 저녁 시간쯤 되어 도착을 했고 택시 타고 남편이 말한 주소로 가고 있었어요. 거의 다 가까웠는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급격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을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순간 택시기사는 도착했다며 아수라장이 된 목적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건물이 붕괴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영이에게 아빠한테 전화해보라며 다급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서영이는 제가 말하기 전에 벌써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다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전화를 해도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저는 오열하며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위험하다며 저를 막아선 분들 때문에 남편이 현장에 있는 것 같다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던 남편과 친분이 있었던 팀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고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별일 없는 거죠? 제발 대답 좀 해봐요. 우리 남편 전화를 안 받아요. 저기에 있는 거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대답 좀 해줘요. 저희 남편 빨리 데리고 와달라고요.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내 앞에 나타나줘. 제발. 당신마저 날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는 건데.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면서 그만 장난치고 내 앞에 나타나줘. 나랑 서영이 어떡하라고. 불안했던 느낌은 빗나가지 않았고 산사태로 인해 공장을 밀고 들어오면서 붕괴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 하나를 서영이 손을 붙잡으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날에 남편과 대화할 때만 해도 저와 서영이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행복하고 들떠있는 목소리였는데 더 이상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 제가 정신적으로 힘이 들 때 과거에 저에게 다가와 위로해줬던 기억들 전부 머릿속으로 스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붕괴된 공장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분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토요일 마무리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책임자였던 남편이 마무리 작업하고 나온다며 차단기를 내리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장에는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말에 결국 저는 끝까지 부여잡고 있던 정신을 놓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곁을 지키고 있던 서영이에게 아빠는 찾았냐고 물어보니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찾지 못했다며 아무래도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현장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고 다시 현장으로 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서영이는 저까지 어떻게 될까봐 두렵다고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복구 작업에도 남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구 작업이 90%까지 진행이 되었는데도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산사태로 인해 공장은 무너졌지만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현장에 있었다던 남편은 만날 수 없게 되자 한 번 더 찾아봐달라고 애원했고 공장 구석구석 전부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얼굴이라도 봐야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해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저는 남편을 사망신고해야 하는 건지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물어봤어요. 아직 아무런 단서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신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종신고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90% 회복이 되었지만 남편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공장 옆에 개천 하나가 있긴 했는데 장마가 막 끝난 시점이라 토사가 흘러가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쓸려 나간 건 아닌지 추측을 하게 되었고 개천을 따라가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그것 또한 단서 하나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 떠났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았고
언젠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밝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기다리는 저도 지치게 되더라고요. 정신이 말라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서영이에게도 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그만 아빠 놓아줄까? 우리가 기다린 시간이 자그마치 9년이야.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너희 아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올 거라고 난 믿고 있을 거다. 작은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고 나는 느낄 수 있어. 너희 아빠 살아올 거니 놓아준다는 그런 말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 그럼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말인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면서 기다리던가. 저녁만 되면 방에서 맨날 울기만 하잖아. 아빠 사진 껴안고 울다 잠이 들잖아. 그런 모습 보는 나는 어떨 것 같은데? 왜 내 생각은 하지 않는 거냐고. 엄마, 나도 좀 살자. 제발 부탁이야. 아빠가 살아있다면 언젠간 돌아오시겠지.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 엄마도 이제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딸은 자기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니었는데 딸은 그만 받아들이라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행복이란 단어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멍한 상태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엄마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우리 그만 헤어지자. 결혼은 할 수 없겠어. 나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 하지만 나는 엄마가 우선이야. 이대로 내가 떠난다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너무 불쌍하잖아. 예전부터 엄마는 계속 혼자였어. 나까지 떠난다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실 거야. 그러니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오늘 용기 내서 좋은 남자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의 상태를 보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네. 잘 살고 행복해. 이만 끊을게. 서영이는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저 때문에 딸의 인생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건 서영이에게도 불행을 안겨주는 거라 제 아픈 마음속 깊이 접어두고 서영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파묻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엄마로서 딸을 방치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딸의 행복을 위해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그런 모습에 서영이도 조금씩 미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제 딸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랬습니다. 제발 불행은 저에게서 끝이 났으면 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지 서영이 결혼을 축하해 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서방은 인사하기 바빴고 행복해서 밝게 웃고 있는 서영이의 모습을 지켜보니 저도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식이 시작하기 전 리허설을 하려고 예식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맨 앞에 정서방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서방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천천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신랑 측 혼주석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라 인상을 찌푸리며 가까이 다가가 의문의 남자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남편이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남편을 계속해서 바라봤고 남편 또한 저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저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눈물을 흘렸고
9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여보?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까봐 9년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너무 늦게 나타났잖아. 정말 너무해. 보고 싶어서 당신 사진 끌어안고 매일 불렀는데 이제 우리 품에서 떨어지지 마.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 서영이 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는데 잘 버텨주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어. 우리 딸 정말 대견하지? 그런데 왜 아무 말 없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봐.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왜 나를 보고 웃고만 있는 건데. 사랑해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고 그 쪽지에는 힘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매일 귤봉지를 줬을 때 남겨뒀던 쪽지에 적힌 힘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건넨 쪽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고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려고 하자 눈앞에 있던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남편은 없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정서방과 바깥사도는 저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부인,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신 거예요? 장모님, 괜찮으신 거예요? 정신이 드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 딸 결혼식에 제가 결례를 일으켰네요. 제가 너무 긴장했었나 봐요. 정서방, 나 화장실 좀 부축해줄 수 있겠나? 그제서야 정신이 들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환영을 받던 거고 제 머릿속의 기억이 남편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영이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한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바깥사돈을 보고 환영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는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열하자 바깥사돈이 건넨 손수건을 제가 매일 지니고 다녔던 남편의 쪽지로 착각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서영이 결혼식 날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데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고 아주 잠깐이지만 남편을 보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한 사람을 하염없이 그리워하다 보면 환영을 보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자 서영이가 놀란 듯 저에게 다가왔고 괜한 걱정과 결혼식 망칠까봐 결혼하는 모습이 실감나지 않아 눈물을 흘린 거라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면서 정서방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킨 뒤 서영이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이 날 수 있었어요. 정말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저는 조용한 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모르는 전화번호길래 받아보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남편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갔고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과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어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와 토사에 묻혀 있다가 그동안의 세월로 인해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는데 우연인 건지 서영이 결혼식 날 모습을 드러냈다는 게 참 의아했어요. 확실한 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했지만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잔해 속에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건 이리저리 찢긴 옷이었어요. 제가 일하다가 구멍난 곳을 바느질로 메꿔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검사한 결과 남편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확인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제 곁에 항상 있어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 소식을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 서영이에게 알렸고 납골당에서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 만에 모두가 모일 수 있었네요. 저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서영이 손주 낳는 것도 보고 천천히 뒤따라 갈 테니까 그곳에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항상 저와 서영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준 여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